부자들의 주름? 얼굴을 좀 이제 같이 봐주는 성형외과 의사로 또 계시는 걸로 아는데 부자 되는 관상 이런 게 진짜 있다고 보시나요? 부자들의 공통적인 인상이 있어요. 그게 미소예요. 부자들은 인상이 좋아요. 늘 웃고 있고. 우리 표정과 감정은 1대1로 매칭되어 있어요. 감정이 뭐냐면 나의 표정과 나의 몸의 변화를 대뇌피질이 이렇다 저렇다 해석한 게 나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자주 웃다 보면 즐거운 감정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웃고 즐기는 사이에 그 웃음의 미소가 내 마음에 긍정의 감정과 긍정의 마음을 담아내게 되고 내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기 때문에 우리 뇌가 두려움에 가득 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뇌의 기능이 정지가 돼요.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못 하잖아요. 뇌가 두려움에 불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불타버린 뇌를 뭐라 그런다? 번뇌라 그래요. 내가 만든 말인데 그 번뇌가 되게 되면 뇌의 기능이 확 떨어져요. 창의력, 통찰력, 몰입, 집중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우리의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실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업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못 되는 거예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못 되면 절대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집에 살면 매일 웃고 살 것 같긴 하거든요. 돈이 많아서 웃음이 나는 거 아니에요? 미소 때문에 부자가 되었으면 미소가 원인이 되고 부자라서 미소를 지면 미소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인과의 세상이 아니에요. 인연의 세상이기 때문에 미소를 지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미소를 짓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 대중들의 어떤 무표정 있잖아요. 무표정이 뭐냐면 표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를 대표하는 표정을 무표정이라 그래요. 얼굴의 기본 상태를 우리가 무표정이라 그러는데 그 무표정이 미소를 띤 얼굴일까요? 아니에요.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얼굴이 우리의 무표정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의 기본적 마음 상태가 부정적이라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신호등이 빨간불이 됐어요. 우리 어때? 짜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빨간불이 파란불이 됐어. 그 파란불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마이너스, 당연함을 제로라 그러고 감사함을 플러스 그러면 이게 제로섬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마이너스로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채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다 보면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다 보세요. 미소 짓는 사람이 있을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 미소 근육을 조금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쉽게 짓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단어가 아이는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이는을 하루에 100번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는 미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소 100초는 웃을 수 있어요. 그걸 습관하다 보면 특히 엘리베이터 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또라이처럼 아이는 한 100번 말하잖아요. 미소가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자주 해요. 사진 찍을 때 치즈 김치 안 해. 어떻게? 아이는. 댓글에 아이는 치면서 한 번씩 발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나도 모르는 미소가 딱 만들어져요. 제가 말하는 삼불이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그 삼불의 사람을 자기가 살고 있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삼불의 감정이 들 때에는 삼그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저도 욱욱할 때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부정적 감정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길이와 진폭이 다른 사람들보다 길거나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 너가 화났구나. 뭐 화낼 수 있어. 화내라 그래. 크게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이 막 칭찬해 준다고 막 크게 들뜨거나 남들이 비난한다 해서 크게 가라앉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면 무섭잖아요. 옛날에 무서워서 못하는데 지금 타거든요. 그게 롤러코스터임을 알면 그게 주는 공포를 즐길 수 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즐거움과 괴로움이 왔다 갔다 하는 고락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면 괴로움이 왔다 해서 크게 낙담하지도 않고 인생의 즐거움이 왔다 해서 크게 거기에 취하지 않는 그런 알미 생기는 거예요. 너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이 올 거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올라갔을 때 거기에 취해서 그 즐거움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여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삶이라는 거고 이 편안해지다 보면 우리가 늘 감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3년 전에 우리 엄마 돌아가셨거든.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엄마의 죽음이라는 게 저에게는 큰 상실로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죽음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괴로움으로 확장해서 내가 해석한 거예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못해드린 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상실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정체성을 많이 얻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나의 정체성도 상실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거예요.
한 가지는 어떤 착각이죠.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작가님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근데 본인이 편하게 죽는 게 자식들은 뜻하지 않은 죽음이거든. 갑자기 주무시다가 죽었어. 이 얼마나 큰 충격이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니까 그때 힘들었던 3개월을 이제 벗어나서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3개월 동안은 뭐 삶에 좀 재미가 없었어요. 아이는 독서, 운동, 명상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없으세요? 알아차림이죠. 쓸데없는 후회를 하고 있고 어머니의 죽음을 소멸이 아닌 상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죽음에 대한 착각, 엄마는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을까요? 착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죽음을 단순한 슬픔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작가님은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보세요? 인생을 어떤 하나의 문제라고 접근할 때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왜 우리가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왜 사는지 이유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삶의 목표가 뭐지? 왜 사는가?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왜냐? 우리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손이 왜 있을까? 손은 펜을 쥐기 위해서, 악수하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냥 손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이미 태어난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 의미와 가치를 저는 풍요와 감사의 가치로 채우고 있어요. 나는 풍요로운 삶, 감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그런 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풍요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은 풍요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좋잖아요. 내 마음이 좋아서 그래.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좋은 거지. 내 마음이 두렵고 괴로우면 산에 가도 괴롭고 바다에 가도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의 좋음이 산의 투영이 돼서 산이 좋다라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하루 살잖아요. 왜 살까요? 하루살이 하루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루살이는 그냥 즐겁게 살아요. 그래서 인간보다 행복해요. 인간 입장에서 하루살이는 하루 24시간 살지만 지구 입장에서 인간은 며칠을 살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46억 년 돌고 있는 지구가 만약에 인간이라 그러면 인간은 며칠 사냐면 1.5 밀리세컨드 살아요. 1000분의 1초. 이 말도 못하는 순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루살이에게 너 왜 그래 사니? 묻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먼지 같은 존재. 그 말은 뭐다? 인생을 너무 무겁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좀 가볍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볍고 즐겁게 산다는 게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 방식만 배웠어. 게으르게 아니면 열심히. 그렇게 살지 말고 충실히. 그리고 즐겁게. 그렇게 살았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한번 실패하면은 재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일을 물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돼, 뭔가 잘해야 돼 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는 나는 잘하지 못하잖아 라는 마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잘해야 돼 마음이 안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좀 여유 있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면접 볼 때, 발표할 때 잘하려고 하면 못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웃으면서 하지?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잘하게 돼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인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되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집착 없이.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전의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의 방법이에요.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입주 세대라 가지고 한 3년, 이제 4년 차 됐어요. 여기가 근데 연예인들이 살기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 배우 전지현 씨, 이재훈, 뭐 샤이니, 태민 보신 적 있으세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아파트에 커뮤니티 운동하는 곳이 29층에 있는데 거기서 가끔 운동하시더라고요. 뭐 그때 볼 때가 있죠. 제가 이제 예전 다른 아파트 살 때는 보통 운동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지하에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는 29층에 있다 보니까 조금 높은 곳에서 운동하는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운동하는 곳이 좋은 기분을 주면 우리는 그곳을 자주 이용하게 되잖아요. 나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사실 이곳을 제가 잘 알지는 못했어요. 제가 아는 친한 형이랑 같이 차 안에서 그 형이 성수동에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한번 알아봐라. 저는 그때 청담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부산 사람들은 강남, 압구정, 청담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아, 형 나는 청담 사람이야. 강북 이런 데 안 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이쪽을 알아보다가 성수동이라는 것이 이제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 이곳을 선택해서 이제 입주한 지 한 3년 돼가고 있는 거죠. 한 번에 갈아타는 과정이 있었던 게 여기를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을 받고 한 3년 정도를 이 성수동에서 살아보자라는 생각에 이 옆에 트리마제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한 3년을 살았어요. 살면서 이 서울숲의 매력이 뭔지 그때 좀 알면서 아 여기 살만하니까 이사해서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청담에 계실 때 청담 자이 아파트. 거기는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강뷰를 보면서 살 때의 느낌과 서울숲을 볼 때의 느낌이 참 다르겠지 했는데 막상 여기서 살다 보면 서울숲이 주는 느낌 플러스 여기 있는 커뮤니티가 청담동 커뮤니티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삶의 어떤 질이 좀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집이라는 걸 영어로 하우스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우스의 하우가 영어로는 어떻게란 말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지가 수렴된 게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가 뭐냐면 나의 삶의 습관을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습관. 집이라는 것이 내 습관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삶의 습관인 삶의 기본기, 독서와 운동과 명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을 고르자라는 측면에서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매일의 일상이 조금 궁금해요. 그 독서와 명상과 운동을 다 아침에 하세요? 저는 아침에 5시 55분에 일어나요. 저는 오자가 주는 그 신선함이 좋아요. 하루에 오를 2번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5시 55분은 오가 3개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걸 좋아해요. PD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8시 55분. 그때 뭐 듣고 일어나요? 알람 듣고 일어나잖아요. 알람 울리면 제일 처음에 뭐 하세요? 끕니다. 그렇죠. 저는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알람을 끄고 일어나야지 결심을 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사람하고 알람을 끄고 일어나야지 결심하는 사람하고 생각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마음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원치 않는 마음대로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못 일어나고 또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기 때문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이게 굉장히 큰 인생의 변화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새벽 5시에 해. 그럼 우리는 새벽 3시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3가지를 하거든요. 독서와 운동과 명상을 한다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독서 1시간 하고 그다음에 운동 1시간 하고 2, 3분 정도의 명상하고 그렇게 하면 하루 한 2시간 2분 정도 독서, 운동, 명상을 하는 거예요. 병원은 이제 10시까지니까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생활이 돼버렸어요. 퇴근은 한 7시에서 9시 사이.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어요. 인간이 행복한 거는 단순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는 거. 세 가지를 언제 처음 20살 때부터 여러분 성공하려면 운동하세요, 독서하세요, 명상하세요 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은 이 3가지를 매일 꾸준히 30년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 있어요. 왜냐? 즐겁기 때문에. 자기 개발, 뭐 동기부여 영상 이런 데 보면 명상하고 독서 다 알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좀 하시는지 궁금한데. 제 서재 공간이 옆에 있어요. 제 독서하는 공간이 가장 높고 가장 트여있는 공간이에요. 층고가 높으면 우리의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의 어떤 전전두 피질이라 불리는 앞쪽에 있는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책을 읽으면 남들이 못 보던 문구라든지 남들이 못 보던 작가의 그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힘 때문에 계속 독서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독서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독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책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지 책 자체에 독서의 즐거움으로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독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서가 의지가 아니거든요. 독서도 능력인데 책을 읽는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 잘 읽게 돼요. 책 읽는 게 즐거워요. 즐거우면 그걸 계속하게 돼요. 계속하면 나의 능력이 더 높아져.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독서가 습관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저는 책을 추천드리지 않고 작가를 추천드려요. 그 작가의 책을 젊을 때부터 중년, 나이 들었을 때까지 다 읽는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첫 번째 삼법 스님,
법상, 법정, 법륜스님이라고 있는데 이분들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리고 마음 공부 관련돼 가지고 네빌 고다드라든지 조 디스펜자라든지 스파이라, 웨인 다이어라든지 이런 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김훈 작가님 책 되게 좋아해요. 최근에는 내면 소통이라는 책, 김주환 교수님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은 제가 2권이나 샀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읽지는 못했어요. 읽지 않은 책을 2권 샀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읽어보고 그 책이 나에게 맞다면 그 작가의 책을 다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장하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명상은요? 서울숲 나가서 명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상은 어떤 이미지냐면 힐링을 위한 어떤 종교 행사,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의 어떤 그런 대기업들, 실리콘밸리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곳에서는 명상을 업무 시간의 하나로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명상은 업무의 능력을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자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업무 역량을 키움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메이크머니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기업 경영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면 내 삶의 경영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명상이라는 게 돈이 되나요? 명상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메타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그 알미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켜서 특별한 삶을 만들 수가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적어도 남들보다 평균 이상을 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것은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책을 보다가 문득 집중이 안 돼요. 어떤 소리? 세탁기, 건조기 이럴 때 갑자기 흐름이 끊기거나 이럴 때는 명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호흡을 최대한 들이쉬고 내쉬고를 3번을 하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내쉴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호흡을 크게 해야지라는 의지가 없어도 호흡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알아차리고 놓치지 않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잡생각이 떠오르네 라는 것도 알게 됐고,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것도 알게 되고, 호흡에 집중하면 호흡 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감정, 느낌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20살 때부터 이거를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왜 시작하셨어요? 그때 재수할 때였는데 고시원에서 혼자 독립해서 많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때 휴게실인가? 거기 어떤 책을 한 권 딱 봤는데 나폴레온 힐의 놓칠 수 없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어떤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한번 내 인생을 실험적으로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 마음의 풍요와 감사를 채워서 그런 거를 가지고 현실의 어떤 풍족과 감사를 만들어 보자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인생의 긍정의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 봤다는 것은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잘 될 거라는 알미라는 게 있어요. 내 삶이 어차피 잘 될 거라는 알미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그게 어떤 알미냐면 지금의 과정과 미래의 결과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알미라는 거예요. 원인, 과정, 결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데 지금의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미래의 결과가 있음을 알면 그 결과 입장에서는 지금의 힘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49에 제 나름의 어떤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는 20살에 재수한 하영이의 그 힘든 과정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결과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 시절에 알았다는 거예요. 통고한 미래에서 회상한 과정이 지금임을 알면 지금의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잘 될 거라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암이라는 거예요. 20살의 작가님은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제가 저희 집 워낙 못 살다 보니까, 근데 우리 집이 되게 좁았거든요. 이런 테이블 정도의 엄마랑 나랑 껴안고 잘 정도 되게 좁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키면 장롱이라든지 책장에 손발이 찍히잖아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엄마 집이 좁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는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너가 이미 너무 큰 사람이라서 그래, 그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 한마디가 6살 때 각인된 그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머리에 기억된 게 아니라 마음에 각인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에 한번 각인된 그 말을 관념이라 그러고, 그 관념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걸 고정관념이라 그러는데, 나는 큰 사람이다라는 고정관념을 6살 때부터 4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에게 작가님은 금수저예요 물어보잖아요. 저는 금수저였어. 한 번도 가난을 잘 느껴보지 못했어. 왜냐하면 어릴 때는 가난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에 물들어 있으면 가난한지 몰라요. 주변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난한지 몰랐어. 그리고 내가 가난을 알았을 때 6살 때부터는 엄마가 마음의 풍요를 만들어줬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풍요롭기 시작했고, 20살 이후에는 무의식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내 풍요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마음 넘어가니까 마음의 풍요가 현실의 풍족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막 30대, 40대 지금부터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늘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쉽게 말해서 가원하는 삶을 살면 돼요. 가진 것을 원하는 삶. 삶이 괴로운 이유는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원하게 되면 바로 즉각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노트북을 내가 너무 갖고 싶어. 내가 원해. 네, 가졌어. 그럼 이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참 감사하고 만족할 것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일상을 감사하고 지금의 과정을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과정을 허용하기 싫죠. 일상에 감사하기 싫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바라지만 마음은 원치 않아. 왜 그럴까요? 마음은 부자가 되는 힘든 과정이 싫기 때문이에요. 부자란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미래의 결과만을 바라고 힘든 과정은 버리고 싶은 거야. 지금의 힘든 과정을 허용하고 감사히 여길 때 미래에 내가 좋아하는 미래도 허용하고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실천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가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려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 상위 10% 이상이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상위 10%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노력은 의지라 생각해요. 노력은 능력이에요. 이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문제예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공부라는 노력, 그 공부력이 없어서 그런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 그 노력을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과제 지속력이란 말을 써요. 하나의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노력이거든요. 이 과제 지속력이 있으려면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게임을 안 하고 공부를 해야지. 자기 조절력이라 그래요. 이 자기 조절력이 있어야지만이 과제 지속력이 있고 노력을 하게 되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조절력이 있으려면 자율적 성취감이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나 스스로 성장하고 뭔가 성취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내적 동기라 그래요. 이 내적 동기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잘하게 되고 계속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나의 실력과 능력이 커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 업이 증가한다라고 그래요. 나의 어빌리티를 업이라 그러는데 그 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채널이 지금 월급쟁이 부자들이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업을 증가시키는 사람을 직업인이라 그러고 자신의 자리를 확장시키는 사람을 직장인이라 그랬어요. 직장인은 자신의 자리를 확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입 사원에서 대리되고 과장되고 차장되고 부장되고 이런 자리가 확장한 사람이라면 직업인은 그 자리가 커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도 커지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빨리 커지는 사람이 직업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직장인을 뭐라 그러냐면 월급쟁이. 그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쟁이라 그래요. 근데 적어도 성공을 하면 월급쟁이가 아니라 월급장이가 돼야 돼. 자신의 업을 키우는 사람. 저도 옛날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월급쟁이였죠. 그 월급쟁이를 통해서 나의 업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쟁이에서 월급장인 직업인이 되었고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직업인이 아니라 업직이라 그래요. 직을 통해서 업을 키우는 사람이 직업인이고 업직이는 뭐냐면 나의 업을 통해서 나의 자리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의 능력을 통해서 의사라는 원장이라는 자리, 작가라는 자리, 요즘은 유튜버라는 자리, 강사라는 자리, 그 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업직인이고 사업가, 기업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사실 일이든 재테크든 뭐든 그냥 세상의 모든 일에 다 통용될 것 같다는.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가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특별한 길이 없냐, 왕도가 없냐 물어보는데 그런 특별한 길이 없음을 아는 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 축으로 적분하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거에 어떤 한 방을 얻었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동전 쌓기를 하다가 그 위에 커다란 골드바를 올려놔요. 그럼 그게 좋은 걸까요? 절대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골드바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자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골드바라는 운을 얻기 위해서는 밑에 쌓아온 우리의 삶의 궤적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운을 받았을 때 그게 행운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나의 실력과 재능과 능력이 튼튼하고 잘 쌓아왔기 때문이에요. 작가님은 내 인생이 좀 잘 풀려간다 라고 딱 느꼈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수렴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다는 것은 과거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과정은 쓰고 열매는 달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이 즐거워야지만이 미래가 즐거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과정과 결과는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을 즐겁게 계절소충하면서 개처럼 즐겁고 소처럼 충실하게 그렇게 즐겁게 하루를 보낼 때 그런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지. 지금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세뇌 교육이. 희생은 즐거운 게 아니고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오래 하지 못해. 즐거워야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제의 지속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야 돼요. 지금 즐겁지 않고 괴로우면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노력하는 거 되게 좋아요. 노력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력을 괴롭게 노력하지 말고 즐겁게 노력하자. 계절소충하는 거예요. 개처럼 즐겁고 소처럼 충실하게. 즐거움의 비결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운동, 독서, 명상 내 하루의 아침을 가장 좋은 세 가지로 채워서 사실 즐거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즐거움의 전제는 제가 잘하는 거라 했잖아요. 독서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명상을 잘하게 되면 그걸 즐기게 돼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 처음에 키컨 잡고 왔다 갔다 할 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저병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일도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 속에서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워라벨인데 워라벨은 라이프와 일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분리시켜서 그 밸런스 잡아라 그러는데 저는 워라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의 삶과 저의 일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어떤 즐거움을 향하고 있으면 그걸 굳이 분리시켜서 밸런스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일하는 것도 즐겁고 사는 것도 즐겁기 때문에. 일상이 감사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면서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신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부처님, 스티브 잡스에게 생명을 주지 않잖아요.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기적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기축감, 살아있다는 단순한 기적과 볼 수 있다라는, 즉 오감이 살아있다는 황홀한 축복, 그리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유로움에 대한 감사, 그 기적과 축복과 감사를 여기면서 지내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해요. 그럼 즐겁지. 의대, 의사 이쪽 굉장히 좀 엘리트 집단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작가님은 자수성가하셨던 만큼 어떻게 좀 성공하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고 입지를 다지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관계를 다진 건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좀 응원해주고 내가 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남게 되었어요. 처음에 누굴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경청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소통의 본질은 듣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서로 얼만큼 다른지를 알아가는 게 소통이고, 존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간섭을 하거나 강요를 하지 않게 돼요. 이 사람은 나와 이만큼 다르구나. 이 사람을 허용할 수 있는 힘의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내 친구, 내 지인이라 그러면 나와 같아야 된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A와 B가 다른데 A와 B가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 관계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 생각하지 않고 변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달랐을 뿐이에요. 그 다름을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하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밥부터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와 감통과 감동의 단어를 쓰는지 그런 걸 좀 알아차리려고 해요. 이 사람이 삼감하는 사람인지 삼불하는 사람인지 이걸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비슷한 말과 비슷한 언어를 쓰는지를 알아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비슷한 미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요. 친구는 나와 비슷한 말을 해야 되고 나와 가치관이 비슷해야 돼요. 친구가 친할 친자의 옛구자가 아니라 친할 친자의 입구자, 나랑 비슷한 말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친할 친자의 추구할 구자,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엔 맞았는데 지금 안 맞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변했다라는 착각이에요. 원래부터 안 맞았던 거예요. 원래부터 안 맞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 가치관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린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외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름을 알고 그 다름 속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비슷한 미래를,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러면 되게 빨리 친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이란 걸 뒤늦게 알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세상이 나한테 이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이별을 해야 될 상황을 준다면 그거는 슬픈 일이 아니라 축복받은 일이에요.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홀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본 전제를 안다면 만남에 집착하지 않아요. 삶은 소모품이고 인생은 렌탈이에요. 렌탈 기간이 있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관계가 누구죠? 내 몸과의 관계가 가장 오래돼요. 죽을 때까지 나와 관계를 맺다가 나라는 몸을 세상에 보내잖아요. 두 번째가 가족이에요. 가족과의 관계. 부모님은 한 50년, 뭐 형제들은 몇십 년 되잖아요. 가족 관계도 몇십 년 지나면 사회에 다시 보내야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 친구도 70년 넘는 관계 잘 본 적 없어요. 모든 관계는 렌탈이라 생각하게 되면 그 관계에 별로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맺는 나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작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다영. 다영이라는 이름을 하루에 몇 번 부르세요? 안 안 부르잖아요. 나의 하영아, 하영이라는 이름을 잘 불러요. 상대방을 부르는 횟수만큼 자주 불러요.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고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이 상대와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경청해라, 감사, 감탄, 감동의 말을 찾아라, 이런 게 사실 나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가장 필요한 거죠. 관계라는 것은 세 개가 있어요. 내가 나와 맺는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관계는 나와 타인의 관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나의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이 진짜 많은데 작가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가 관계를 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의 결핍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핍감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라 그런다? 외로움이라 그래요. 혼자 보내는 시간을 고독이라 그러는데 그 고독의 시간에 부정적 감정을 담으면 외로움이라 그러잖아요. 그 외로움이 싫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가족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행복해. 나의 외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불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소유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뭐다? 렌탈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 하다 보니까 소유는 안 되고 소유욕만 남는 거예요. 그 욕망이란 집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맺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그 고독의 시간이 외롭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삶의 목표가 뭐지? 왜 사는가?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왜냐? 우리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손이 왜 있을까? 손은 펜을 쥐기 위해서, 악수하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냥 손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이미 태어난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 의미와 가치를 저는 풍요와 감사의 가치로 채우고 있어요. 나는 풍요로운 삶, 감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그런 거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이에게 뭐 소유욕을 느끼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고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세 가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욕망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자식은 나의 경제적 서포터스가 아니에요. 자식은 뭐다? 20년간 나의 렌탈인이에요. 렌터카처럼 양육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20년간 잘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그 이후에는 서로가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지내면 되지 강요하거나 간섭하면서 살면 안 돼요. 작가님 인생의 기회는 어쩌면 작가님 자신이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사람의 표면적인 것,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권위에 놀려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저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의 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언어로 만든 다음에 그 언어를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제 의견이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딱 두 명 있어요. 20살의 나와 80살의 나예요.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20살의 나의 간절함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20살의 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80살의 나는 지금 40대 말인 나를 굉장히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당당한 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20살의 나와 지금의 나와 80살의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인연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은 인과의 세상이 아니에요. 인연의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인과의 세상이라 그러면 노력은 결과가 돼야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뭘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뿌린 어떤 인과의 씨앗이 아니라 이 사회에는 반드시 인연관계라 불리는 세상의 연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과 환경이 맞아떨어졌을 때 내가 뿌린 씨앗이, 인의 씨앗이 연이라는 밭을 만나서 인연관계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연이 뭐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전 항상 그래 생각해.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도 바뀌는 사람은 한 1%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100명 중에 1명이 바뀌었으면 제가 할 일은 다 한 거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10권의 책을 쓸 거고 10명의 제자를 둘 거고 그 10명의 제자가 10권의 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저의 작은 소망? 그런 거죠.